40년 넘게 꺼지지 않던 불꽃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공장의 종료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잘라냈는지 그 냉혹한 계산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철강의 심장이자 현대제철의 모태였던 인천 공장이 결국 영구 폐쇄를 선언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500명의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고 남은 이들은 월급 70%만 받으며 강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단순한 공장 폐쇄가 아닙니다. 한국 철강 산업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팔다리 하나를 잘라낸 잔혹하고도 치밀한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대체 왜 이들은 40년의 역사를 제물로 바쳐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피냄새 나는 설계도의 끝에서 웃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태는 2026년 1월 20일 단 한 장의 공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인천 공장의 90톤 전기로와 소형 아변 라인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간 90만 톤의 강철을 쏟아내며 대한민국 근대화를 떠받쳐온 그 뜨거운 공간이 순식간에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말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곳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치밀하게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현대제철은 인천 공장에 단 한 명의 신입사원도 뽑지 않았습니다. 설비는 낡아가고 사람이 빠져도 회사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쇳가루를 마시며 현장을 지키는 동안 경영진은 이미 이곳을 미래의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천 공장은 더 이상 키워야 할 자식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낡은 재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뿌리와도 같은 이 거대한 심장을 스스로 멈춰 세워야 했을까요? 그 답은 국경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 속에 숨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미탈부터 일본의 니폰스틸까지 세계 철강의 제국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퍼스틸은 생존을 위해 수조 원의 자산을 팔아야 했고 유럽의 용광로들은 하나둘 차가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공장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퇴장은 한 기업의 경영 판단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 철강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나타나는 거대한 괴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무너지자 중국은 수천만 톤의 철강을 헐값에 밀어내며 전 세계 공장들을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아무리 기술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쏟아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파괴적인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 공장의 폐쇄는 대한민국 제조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선명하고도 고통스러운 신호입니다. 철강이 멈춘다는 것은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우리 삶을 떠받쳐온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경기 불황의 한 장면으로 보고 싶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기로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 공장 이야기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태를 중국의 공세나 경영 악화 정도로만 해석한다면 진짜 설계자가 숨겨놓은 다음 수에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이 비극의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대 전환과 잔혹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화처럼 믿어왔던 철강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강철의 기둥이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천 공장의 전기로가 꺼진 것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의 목을 죄는 세 겹의 올가미가 동시에 당겨진 결과입니다. 첫 번째 올가미는 서해 너머에서 밀려온 중국의 저가 철강입니다. 여러분은 1억 톤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전 세계에 쏟아낸 철강 수출량은 무려 1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량 판매가 아니라 전 세계 철강 가격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핵폭탄급 투하입니다. 이 가운데 620만 톤이 넘는 물량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내부의 극심한 경기 침체로 갈 곳을 잃은 철강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앞마당으로 밀려든 것입니다. 전기로를 돌려 직접 철강을 만드는 비용보다 중국산 덤핑 가격이 더 싸다는 기이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가동할수록 손해가 쌓이는데 어느 누가 전기로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현대제철의 전기로가 식어가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체급의 괴물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올가미는 태평양 너머에서 날아온 관세 장벽입니다.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자부심에 머무르는 사이 세계는 이미 촘촘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 뒤에 놓인 거대한 보호무역의 성벽은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기를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품질만 좋으면 전 세계 어디든 우리 철강이 팔려나갔고 그것이 생존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 간 힘의 논리와 정치적 역학관계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튼튼한 철강을 만들어도 미국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살인적인 관세가 발목을 잡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길은 막히고 안에서는 중국산 덤핑에 치이는 이 잔혹한 이중고 속에서 현대제철이 기댈 곳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올가미는 바로 우리 발밑에서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건설 경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19개월 연속으로 건설 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을 짓지 않으니 철근이 필요 없고 철근이 필요 없으니 인천 공장의 소형 아변 라인도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전국 착공 면적은 16% 넘게 급감했고 공사 현장마다 멈춰선 타워 크레인이 흉물처럼 서 있습니다. 집을 짓고 공장을 세워야 강철이 소모되는데 수요 자체가 증발해버린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가 멈춰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겹의 올가미가 동시에 조여오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던 산업도시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포항과 광양, 여수와 서산까지 한때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던 도시들이 줄줄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 식당은 하나둘 문을 닫고 지역 상권 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포스코라면, 현대제철이라면 끝까지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그 직후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경기 악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믿어온 철강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기존의 공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대제철 경영진이 꺼낸 카드는 업계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와 지역경제라는 거대한 가치를 앞에 두고 싸우는 대신 스스로의 신체를 절단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장을 닫는 일이 오히려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역설적인 논리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이제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후퇴나 포기가 아닙니다. 낡고 효율이 떨어진 구식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고 초고속 질주를 위한 차세대 동력원으로 갈아타기 위한 잔혹하지만 필연적인 환승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 년을 함께한 터전을 벌이는 비정한 배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본의 논리라는 차가운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명확한 생존의 방정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상에 젖어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던 물리적 법칙을 바꿔놓았습니다. 1994년에 멈춰선 인천 공장의 90톤 전기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유하자면 이 설비는 연비가 최악인 30년 된 노후 트럭과 같습니다. 기름은 남들보다 2배로 먹는데 실어 나를 수 있는 짐은 최신형 트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고물차를 끌고 고속도로에 올라온 셈입니다. 한때 이 트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던 당당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고속도로의 속도는 높아졌고 경쟁자들은 이미 인공지능 제어와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한 초고 효율 전기 트럭으로 갈아탄 지 오래입니다. 그 옆으로 중국의 압도적인 덤핑 공세와 일본의 초고정밀 설비가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우리를 추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는데 연료비는 치솟고 부품은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설비가 낡을수록 쇳물을 끓이는 데 필요한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쟁사들이 1kW의 전기로 1톤의 강철을 만들어낼 때 인천의 노후 전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길바닥에 허망하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효율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공장 문을 열 때마다 회사 금고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거대한 검문소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노후 트럭은 이 검문소를 통과하는 순간 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환경과 효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전이 전 세계 철강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제철 경영진은 결국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 낡은 트럭을 수리해 다시 고속도로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미련 없이 버리고 갈 것인가? 답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드는 시점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렸습니다. 몇몇 부품을 갈고 외장을 다시 칠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인 최신 설비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회사의 기초 체력은 빠르게 잠식되고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현대제철에게 인천 공장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전체 몸통의 생명을 위협하는 궤적 걸린 팔다리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핸들을 꺾었습니다. 인천이라는 익숙하고 정든 경로를 벗어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낯선 지도로 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밴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그들은 오직 숫자로만 증명되는 냉혹한 효율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결정이라 비난하겠지만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침몰하는 배를 살리기 위해 무거운 화물을 던져야 하는 선장의 선택이 어쩌면 더 처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제철이 인천에 불을 끈 진짜 이유는 단순히 눈앞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깨끗한 새로운 엔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본의 이동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 공장이라는 작은 숲에서 벗어나 현대제철이 바라보는 전 세계 철강 패권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비극과 글로벌 철강 거물들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한 불운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 상황이 정말 계산되지 않은 사고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하고 정교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천 공장의 전기로가 꺼진 것은 정영진의 무능함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불을 꺼야만 하는 시나리오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본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질문은 늘 하나입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용광로가 멈추고 공장이 거대한 고철 더미로 변해갈 때 누군가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철강 산업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철강이 국가의 근육이었다면 2026년 현재의 권력은 더 이상 무거운 고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설계자들은 낡은 근육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경망을 심으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우아한 단어 뒤에는 수만 명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 공장의 폐쇄는 단순한 한 공장의 종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지켜온 제조강국이라는 설계도를 통째로 파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6년이라는 이 시점에 전 세계 철강 제국들은 일제히 자살에 가까운 선택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 때문입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던 힘의 축이 이동하면서 낡은 체제를 지탱하던 철강이라는 기둥은 철거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과 저가 공세라는 핑계를 앞세워 낡은 성벽을 허물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성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혼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파괴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 경영진이 인천 공장을 미래의 지도에서 지워버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철을 만드는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권력의 설계도에 합류해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짜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눈물과 지역 경제의 붕괴는 그들에게는 계산서에 적힌 비용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공장이 왜 닫혔는지가 아니라 이 폐허 위에 누가 깃발을 꽂으려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누가 힘을 쥐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이 잔인한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차가운 시대 전환점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사 갈등을 흔히 자본과 노동의 단순한 힘겨루기로 생각하지만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잔혹한 배신에 가까웠습니다. 인천공장 노동조합이 지난 10년 동안 외쳐온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달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회사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답하며 번듯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과 같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인천의 전기로는 제대로 된 보수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수명을 다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닙니다. 자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곳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민 약속은 노동자들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시간 벌기용 미끼였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쇳가루 날리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회사의 금고에 쌓인 이익은
인천의 설비 투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향한 설계도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이별을 준비해온 자본의 두 얼굴.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배신의 실체입니다. 이 배신의 크기를 체감하려면 대한민국 철강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포스코의 성적표를 봐야 합니다. 불패의 신화처럼 여겨졌던 포스코의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불과 몇 년 전 5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준에서 최근 2조 원대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이 숫자는 단순히 회사가 예전보다 돈을 덜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철강이라는 거대한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국가의 부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거인이 비틀거리기 시작하자 그 거인을 등에 업고 살아가던 수많은 이들도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균열의 파편은 지역사회의 골조를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포항의 사례를 보십시오. 현대 포스코가 내던 지방세만 969억 원에 달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무너지자 그 세금은 157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83.8%의 세수가 단숨에 사라진 것입니다. 도시 전체의 예산이 흔들리고 길거리 식당은 하나둘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철강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멈추면서 도시라는 신체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궤조 현상에 가깝습니다. 인천이 마주할 미래 역시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인천 공장 노동자들이 마주한 진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10년 동안 싸워온 대상은 눈앞에 앉아있는 사장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믿었던 공식이 틀렸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적은 처음부터 시장이었습니다. 노조도, 경영진도, 우리 모두가 잘못된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 철강 단가가 흔들리고 중국이라는 거대 괴물이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자본은 더 이상 한국의 노후화된 공장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무리 뜨거워도 자본의 차가운 계산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노조가 무너진 것은 회사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발밑을 통째로 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이미 오래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인천의 500명 노동자가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포지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제철이 인천의 불꽃을 꺼뜨리고 포스코가 영업이익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국내의 비난과 지역 경제의 몰락을 뒤로한 채 달려가는 곳에는 어떤 거대한 부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답은 전 세계 공급망의 대전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 공장의 폐쇄와 500명 노동자의 눈물에 시선을 빼앗겨 있을 때 현대제철은 이미 한국이라는 낡은 지도를 과감히 찢어버리고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사이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8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본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영토 자체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제철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공장을 닫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거대한 성벽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비싼 입장권을 산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하나인 뉴코어와 손을 잡고 현지의 거대한 전기로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뉴코어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 미국으로 향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세운 높은 보호무역의 성벽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성벽 안으로 직접 들어가 현지 기업과 한몸이 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성벽을 두드리는 수출자의 지위를 과감히 버리고 안에서 성문을 열고 시장을 지배하는 내부자가 되겠다는 선택. 이것이 바로 인천의 500명 노동자를 뒤로하고 그들이 택한 생존 방식입니다. 뉴코어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섭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쏟아내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고 미국산 철강을 우선시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야심찬 포석이기도 합니다. 현대제철의 시선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구 대국이자 인프라의 보고인 인도시장에서도 SSC라 불리는 대규모 가공센터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장문을 닫으며 몸집을 줄이는데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영토를 넓히는 이 기묘한 행보.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현대제철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철강 패권의 판도는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신호는 서쪽에서 날아왔습니다.
중국이 18년 만에 철강 수출 허가제를 전격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에 저가 쇳물을 뿌리던 중국이 이제는 철강을 포함한 300개가 넘는 핵심 품목을 국가 허락 없이는 단 한 톨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철강을 자원 안보의 무기로 삼아 전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직접 쥐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문을 잠그는 순간 전 세계 철강 가격은 그들의 손가락 하나에 춤추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서막을 잇고 더 이상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구식 모델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 철강은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라 국가 패권과 직결된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인천의 낡은 전기로를 유지하는 것은 다가올 유럽과 미국의 환경 규제 앞에서 스스로 목을 매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과거를 도려냈습니다. 인천의 폐쇄는 몰락의 증거가 아니라 탄소 제로와 관세 장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법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던 셈입니다. 자본은 이미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영토를 향해 물길을 틀었습니다. 우리가 노사 갈등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동안 현대제철은 철강은 만드는 곳이 아니라 파는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생존의 법칙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노후 설비를 유지하느라 들어가던 막대한 비용을 아껴 미국의 전기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인 강철은 현대제철을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패권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글로벌 전략의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가 완성되기 위해 누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이 판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지 말입니다.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돈은 누가 냈고 이익은 누가 가져갔으며 결국 그 거대한 힘은 누가 쥐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돈은 누가 냈습니까? 답은 가혹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40년 평생을 바쳐온 일터에서 밀려난 인천 공장 노동자들과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 상권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3년치 연봉과 자녀학자금, 수천만 원의 정착지원금은 겉으로 보기엔 파격적 보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제철이 미국에 쏟아부은 8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비하면 이는 공장을 닫기 위해 지불한 가장 저렴한 매몰 비용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던져 회사의 글로벌 설계도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쇳가루를 마시며 지켜온 40년의 세월은 자본의 장부 위에서 단 몇 줄의 비용 처리로 지워졌습니다. 시대 전환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그들은 자본의 재단에 올려진 첫 번째 재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효율화된 설비를 통해 수익성을 회복한 현대제철 본사와 미국 현지에서 뉴코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게 될 해외 법인들입니다. 국내의 노후 설비를 정리하며 줄인 운영비와 인건비는 그대로 미국의 8조 5천억 원짜리 베팅을 떠받치는 총알이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출혈로 해외의 근육을 키우는 이 잔혹한 자본 재배치,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실체입니다. 이익은 국경을 넘어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현대제철의 주주들과 경영진은 이제 한국의 건설 경기 침체나 노사 갈등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의 인프라 법안과 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더 큰 수익의 지도를 그릴지만 고민합니다. 자본에게 국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더 높은 가치를 약속하는 땅만이 새로운 조국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거대한 힘은 누가 쥐었습니까?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를 먼저 읽고 관세와 탄소 규제라는 벽을 오히려 자신들만의 철옹성으로 바꿔낸 전략가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철강을 만들어 파는 제조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쇳물을 끓이고 어디에서 가공해야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공급망의 설계자가 됐습니다. 철강 산업의 지배권은 더 이상 뜨거운 용광로 옆에 있지 않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읽고 공급망을 잠그는 전략을 짜는 이들의 손에 있습니다. 철강은 이제 만드는 곳의 기술력이 아니라 파는 곳의 정치력과 자본의 이동 경로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실체는 눈앞에서 합의서를 내미는 경영진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산업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자본은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땀방울보다 엑셀시트 위 숫자 하나를 더 신뢰하고 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40년의 역사도 단칼에 베어버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인천의 불꽃을 꺼뜨린 그 순간 자본은 이미 미국과 인도에서 새로운 생존의 노래를 부르며 다음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이자 경고입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던 상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미 다음 정거장을 향해 출발했고 그 속도는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빠릅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누가 그 흐름 위에 올라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셧다운은 단순한 기업의 실패나 노동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조산업 전체가 맞이한 잔혹한 생존의 재정해이며 우리가 알던 구시대의 경제 문법이 완전히 파괴됐음을 알리는 조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40년 된 전기로의 불꽃을 붙잡고 있을 때 세계는 이미 탄소와 관세라는 새로운 무기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제철은 그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는 대신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고 전장을 옮기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산의 전략적 탈출입니다. 현대제철은 인천이라는 낡은 족쇄를 과감히 풀고 미국과 인도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에 8조 5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댐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상위 포식자로 올라서기 위한 치밀한 진화입니다. 둘째는 숫자가 보여주는 냉혹한 정당성입니다. 올해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효과에 힘입어 작년보다 119% 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가 역시 20일 400원이라는 바닥을 찍고 다시 39, 750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노동자의 눈물보다 기업의 효율성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지배력의 이동입니다. 이제 철강 산업은 누가 더 뜨거운 쇳물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탄소 국경세와 보호무역이라는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먼저 푸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현대제철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설계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는 현대제철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철강이 흔들리면 건설이 흔들리고 건설이 흔들리면 우리 삶을 떠받치던 지역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냉혹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붕괴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흐름을 지배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제철이 인천에서 꺼뜨린 그 불꽃은 단순한 한 공장의 몰락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대이동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